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진의 윤현상 변호사입니다. 저는 맥쿼리 그리고 EQ 파트너스 PF에서 업무 담당 임원을 맡고 현재는 법무법인진에서 M&A PF 금융 국제거래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저희 웨비나에 관심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분께 크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전환사채 그리고 그 주제입니다. 전환 사채와 옵션에 관하여 오늘 웨비나에서는 네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환 사채 옵션의 탄생 배경과 그동안의 전개를 제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그런 후 저희 팀의 조만부 부장이 가업 승계와 최대주주 지분권 방어의 수단으로 CD 옵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그 다음에는 강민수 계사님이 CD 옵션과 관련된 세무상의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영원 변호사님이 CD 옵션 관련된 상법과 형사법상 개인 이슈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CD 옵션의 탄생과 그동안의 전개 상황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환사채부터 보겠습니다. 전환사채는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사채입니다. 여기에 채권자가 미리 약정한 전환 조건에 따라서 발행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가치입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며 발행사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주식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식에 대한 대가, 주금 납입을 해야 하지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추가 대가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사채 채권에도 주금 납입을 대신하면서 채권이 소멸됩니다. 전환사채가 유사한 것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문자 그대로 채권 보온드에 신주인수권 워런트가 결합이 된 것입니다. 전환사채와의 차이점이라면 BW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만기까지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입니다. 즉 워런트를 행사하더라도 채권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채권자가 워런트를 행사하여 주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금 납입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BW는 본드와 워런트를 각각 별도 유가증권으로 분류해서 분리형 발행입니다. 분리형으로 발행하며 본드와 분리된 워런트만을 따로 거래해야 합니다. 1999년 이후에 상장회사를 포함한 상장수 기업들이 분리형 BW를 3호로 발행했습니다. 3호로 발행했다는 것은 발행사 기업이 그 BW 인수인을 사전에 소수로 정해두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BW를 인수한 인수인들은 인수 후에 신주 인수권 워런트만을 따로 팔았습니다. 주로 발행사의 최대 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게 저가로 매도했습니다. 이 워런트를 획득한 최대 주주 등은 신주 인수권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높아지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시장 가격 대비 낮은 가격에 회사 주식을 획득하고 지분율까지 높이면서 경영권 강화 또는 기업 승계에 이 분리형 BW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삼성과 3세들에게 넘어간 삼성 SDS의 적사 BW 발행이 2009년 대법원에서 최종 배임 판결을 이르게 됩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이 삼성 후계자들이 당시 워런트로 40억 원에 취득한 SDS 주식이 현재 1,900억 이상에 이르고 있고 이 지분을 처분해서 상속세 지원을 마련하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처럼 분리형 BW를 사모 발행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시에 주식시장에서는 기존 주주 그리고 일반 주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됐다. 결국 2013년 8월에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상장기업의 불량 BW 사모 발행을 전면 금지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에 드디어 CV 콜옵션이 등장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사례입니다. 2015년 11월 현대엘리베이터는 사모 방식으로 CV 2,050억 원을 발행합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였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최지주주는 현정은 회장으로
그 특수 관계인과 합해서 26.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지분 19.5%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상선이 다시 현대아산, 현대증권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들러라는 엘리베이터 회사가 2015년 말 기준으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신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을 또 대량 보유하게 된 데는 또 다른 배경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현대그룹 수장이었던 정몽원 회장이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그 부인인 현정은 회장이 현대그룹에 총국 취임합니다. 그런 후에 2006년 KCC그룹 정상현 명예회장과 그룹 경영권 분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KCC 측의 지분 매입 시도가 5% 공시를 위반으로 실패하면서 KCC그룹이 신들러에게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넘기게 됩니다. 같은 해인 2006년에 현대중공업 정몽원 회장이 현대상선 지분 26%를 이익하면서 또다시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현대그룹은 경영권 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내 재무적 투자자들과 다양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우호 지분을 확보해서 가까스로 경영권 방어에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때 체결한 파생상품 계약들이 이후 현대상선이 주가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큰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1,384억 원의 평가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문제의 씨앗이 됩니다. 신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을 해서 큰 손실을 입게 됐다면서 이사의 의사로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 소송을 시작합니다. 또 파생상품 거래를 승인하고 집행한 현대엘리베이터 최대 주주 겸 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주주 대표 소송도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소송이 결국 올해 3월 30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끝이 납니다. 대법원에선 이사의 성관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계열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계열사 적대적 M&A 방어하는 경우에 이사가 부담하는 성관주의 의무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015년 현대엘리베이터가 콜옵션 전환사채 2,050억 원을 발행한 것입니다. 전환사채 발행액의 40%에 대해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콜옵션을 받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현대엘리베이터는 그 40% 정부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40%에 해당하는 820억 원의 수입을 조기 상환합니다. 여기서 콜옵션이라는 건 결국 사채 조기 상환법과 같은 의미입니다. 전환사채 발행사가 전환사채를 조기 상환하면 일반적으로는 소각하는 게 그동안의 상례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엘리베이터는 조기 상환된 전환사채를 소각하지 않고 자기 전환사채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콜옵션을 가진 상대방한테 재매각하게 됩니다. 조기 상환을 한 같은 날에 현대엘리베이터는 현정원 회장, 그리고 현정원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현대글로벌에게 전환사채를 청구할 수 있는 콜옵션 양도 계약을 78억 원에 체결합니다. 현정원 회장과 현대글로벌은 이 콜옵션에 대한 프리미엄 78억 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합니다. 이로써 871억 원 CB에 딸린 주식 전환권을 CB 매매가의 국고인 78억 원을 주고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 현대글로벌이 콜옵션을 행사합니다. 콜옵션을 행사하면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전환사채를 콜옵션 보유자가 사올 수 있게 됩니다. 현대글로벌은 전환사채 행사 가격 414억 원을 지급하고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자기 전환사채 양도 받으면서 같은 날 전환권까지 바로 행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엘리베이터 신주 120만 원을 시작합니다. 한편 현정원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정부에 양도하였습니다. 이 제3 투자자는 그 이후에 콜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현대엘리베이터 콜옵션 전환사채 거래 흐름을 구조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거래를 보시면 CB 발행 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가 2,050억 원 콜옵션으로 CB를 발행했고 사채 납입금으로 현금 2,050억 원을 받습니다. 2번 현대엘리베이터는 발행하였던 CB 물량 80%에 대해 콜옵션, 조기 상환권을 행사합니다. 행사 가격 871억 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액면 금액 820억 전환 사채를 조기 상환합니다. 한 번은 이 조기 상환한 전환 사채를 소각하지 않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를 기초로 콜옵션을 최대 주주 현정원 회장과 현대글로벌에 양도합니다. 현 회장과 현대글로벌은 콜옵션 프리미엄 78억 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합니다. 4번 현대글로벌은 콜옵션을 행사, 전환사채 행사 가격 814억 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고 자기 전환사채를 양도받아옵니다. 그리고 5번 현대글로벌은 같은 날 CB 전환권을 행사해서 현대엘리베이터 신주 110만 원을 취득합니다. 4와 5는 같은 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6번 현정원 회장은 제3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받고 콜옵션을 전부 양도. 그리고 이 재산 투자자는 7번 거래에서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콜옵션을 행사합니다. 아까 봤던 4번과 마찬가지로 전환사채 행사 가격을 지급하고 자기 전환사채를 양도받아옵니다. 그리고 8번 CB 전환권을 행사해서 현대엘리베이터 신주를 취득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현대엘리베이터 CB 발행 그리고 콜옵션 거래가 주목을 끌게 됐어 2018년 5월과 6월에 경제개혁연대에서 대주주가 전환사채 매매가액의 9%에 해당하는 자금만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취득하고 있는 이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모방식 불리형 BW의 발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유권해석 요청도 같이 보냅니다. 금융위원회는 하지만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콜옵션 부여와 양도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자본시장법에 있지 않다면서 현행법상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회신을 합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직무유기하였다는 비판적 보도가 뒤따랐습니다. 한편 신들러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주주 대표 소송 제기한 점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융감독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한 것에 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투자자 국가소송 ISP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부터 상장사의 사무 불리형 BW 발행가 금지가 됐는데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CB 콜옵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사실상 승인해 준 셈이 없습니다. 이런 규제 차익이 발생하자 당연히 시장에서는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쏠리게 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들 사이에서 CB 콜옵션이 유행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CB 발행액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계속 촉구하게 들어가고 나타났다. 그리고 2021년 발행된 CB 가운데 콜옵션 조건 CB 비중이 72%이나 달한다는 금융위원회 분석. 최근에는 PEF에서도 CB 콜옵션을 활용한 인수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유니슨 PEF와 MBK가 최근 오스틴 임플란트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환사채 콜옵션이 들어갑니다. 기업 창업주들은 PE 펀드나 인수인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때로는 지분을 모두 넘기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일부 지분을 갖고 업사이드 포텐셜을 누리고 싶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이 업사이드 포텐셜을 창업주 자신보다는 증여세나 세금을 최소한으로 내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를 희망하는 창업자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창업자들로부터 회사 지분을 인수해 와야 되는 PEF에게 CB 콜옵션은 아주 좋은 구조를 짤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참신한 구조를 제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딜을 성사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유니슨 투자 구조에 대해서는 바로 이은 발표에서 조금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B 콜옵션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도 증가하게 됩니다. 일부 상장 기업들 사이에서는 CB를 발행하고 콜옵션을 특수 관계자에게 준 다음에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시키고 나서 이 특수 관계자들이 콜옵션으로 주식을 취득, 부를 아주 쉽게 획득하는 불공정 거래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번지자 결국 금융위원회가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말 CB 콜옵션 규제 방안을 발표하는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2021년 12월 이후 발행되는 CB는 첫 번째로는 제3자 지정 콜옵션 한도를 CB 발행 당시 최대 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로 한정하고, 두 번째로는 주가 상승 시 전환가의 상향 조정을 의무화한다. 이어서 2022년 5월에는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 처리 방법 지침이 도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2022년부터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 상품 자산으로 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조건도 주석에 공시하도록, 또 결산 시점마다 콜옵션 공정 가치를 평가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콜옵션의 가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이 가치가 있는 회사 재산에 대해서는 회사가 대가를 받고 양도해야 한다는 그러한 인식도 함께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세청과 검찰에서도 CB 콜옵션을 모니터하기 시작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21년 국세청이 파악한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액이 총 340여 개 이른다는 발표를 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 콜옵션을 무상히 양도하고 사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급등하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세 차익을 편취한 사례 등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탈세한 9명에 대해 탈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 비스듬의 실소유자가 알려진 강동현 씨와 그 여동생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스듬 관련 계열사에서 CB 콜옵션 권리 일부를 재산으로 제공하면서 회사에 약 322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에서도 올 1월 CB를 악용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16개 기업을 검찰에 넘기고 추가로 14곳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상으로 CB 콜옵션의 탄생과 현재까지의 전개 방향에 대한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제, CB 콜옵션이 기업 승계에 어떻게 활용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팀의 조만국 회장님의 발표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만구 회장입니다. 전환사채 콜옵션 탄생과 그 전개 과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러한 전환사채 콜옵션이 최대 주주의 자녀들에 대한 승계, 지배력 강화 등에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물산, 김현장, LG증권 등에서 투자, M&A, 파이낸스 업무 등을 수행했고, 린의 주인에서는 승계 및 지배구조 관련 업무, 투자, M&A,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 고찰에 들어가기 전에 전환사채 콜옵션이 왜 최대주주 자녀에 대한 승계수단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옵션은 선택권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양의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환사채 콜옵션에 대해서 별도의 가치 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대 주주들이 콜옵션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그 자녀들에 대한 승계, 지배력 강화, 재산 증식 수단 등으로 활용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번 주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사례들은 2021년 12월 전환사채 콜옵션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서 실제 누가 돈 콜옵션을 행사했는지를 공시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래들입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어떤 방식으로 전환사채 콜옵션을 행사하여 자녀 승계 등을 활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최대주주의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을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2021년 7월에 상장사 주식회사 제이스텍이 SKS 요즘마라고 하는 신기술 투자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전환사채 19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만기는 5년짜리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발행일 1년 후부터 1년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 최대 30%에 대해서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에 전환 가능 주식수가 최초 전환가 기준으로는
69만여 주였었는데 이후에 리픽싱을 통해서 전환 가능 주식수가 86만여 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표면 이자율은 0%였지만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에는 연복리 2%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2023년 1월에 제이스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2022년 12월에 설립된 회사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이스텍의 최대 주주인 정계송 회장의 아들 정대훈 상무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 57억 플러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 자금 조달이 필요했는데 이 자금을 또 다른 특수관계인인 ATS라는 회사로부터 무담보 차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생에 설립되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어떻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한 규정, 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행이사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가 생긴 것이고 2023년 2월에 이 전환사채를 전환권을 행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전환권 행사를 통해서 제이스 에너지 솔루션은 제이스텍 지분의 약 5.9%를 확보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최대 주주의 아들은 제이스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제이스텍 지분을 5.9% 간접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조도로 요약해서 잠시 살펴보면 제이스텍이 신기술 투자조합에 전환사채 190억을 발행했고 이 조건에는 57억의 콜옵션 행사가 콜옵션 부분이 있어 이것을 최대 주주의 아들이 50% 소유하고 있는 제이스 에너지 솔루션에서 전환권을 행사해서 지분을 확보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주식을 증여하는 것과 법인 활용하는 것을 병행해서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2021년 6월에 상장사 자화전자 주식회사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5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만기는 3년이었고 콜옵션은 발행일 1년 후부터 1년간 행사 가능한 조건이었으며 최대 40% 가능했습니다.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에 전환가능 주식수가 발행 시점에서는 92만여 주였었지만 리픽싱에 의해서 95만여 주로 증가하게 됩니다. 표면 이자율은 0%, 콜옵션 행사할 경우에는 연 1% 3개월 공제로 이자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콜옵션이 있기는 하지만 콜옵션 행사를 하기 전에 2022년 11월에 자화전자의 최대 주주인 김성현 회장이 아들인 김천용 사장에게 자화전자 주식 40만 주를 증여합니다. 1.99%에 상당하는 지분입니다. 이 지분 증여가 있은 이후에 같은 달에 김천용 사장 최대 주주의 아들이 권명금액 40억에 상당하는 전환사채 콜옵션을 행사를 했고 그 이후에 12월 달에 주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결국에 최대 주주의 아들이 증여와 콜옵션 행사 그리고 전환에 의해서 자화전자 지분 약 2.75%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2023년 2월에 또 다른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나노테크라는 회사에서 나머지 전환사채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고 이후에 4월 달에 주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나노테크라는 회사는 김천용 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고 이미 기보유 자화전자 지분을 이미 기보유하고 있었고
이 콜옵션 행사를 통해서 총 9.4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또 나노테크가 49.99%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자화전자 지분을 이미 8.66%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콜옵션 거래를 통해서 최대주주 아름의 자화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구조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자화전자에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5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에 주주가 먼저 최대주주 아들에게 주식을 일정 부분 증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최대주주의 아들이 콜옵션의 일부를 행사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의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최대주주의 아들이 직접적으로는 2.75%의 자화전자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나노테크를 통해서는 9.47%, 미리안 코리아를 통해서는 8.66%의 지분을 확보하게 돼서 직접 간접적으로 총 20%를 상회하는 자화전자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전환사채 콜옵션을 증여한 케이스입니다. 2020년 10월에 상장사 오스템 임플란트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환사채 5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만기 5년짜리였고 콜옵션은 발행일 1년 후부터 29개월이 되는 날까지 였으며 콜옵션의 한도는 최대 40%였습니다. 현면 이자율 0%에 콜옵션 행사할 때 1% 복리 이자 지급 조건이었고 2021년 5월에 최대 주주인 최규혁 회장이 이 콜옵션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1월 달에 최 회장이 이 콜옵션을 자녀 2인에게 각각 50%씩 증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3년 2월에는 이 자녀들이 증여받은 전환사채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취득한 전환사채를 그 시점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공개 매수 중이었던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한테 양도를 하게 됩니다. 이 양도 대금은 공개 매수 가격인 주당 19만 원을 기초로 산정을 했었고 그래서 약 한 980억이 넘는 그런 금액이었고 이 중에서 776억 원 상당 금액은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가 발행한 신주 인수권부 사채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거래는 전환사채를 콜옵션을 양도하는 거래로 그렇게 공시가 실제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세금 이슈 등이 언론 보도된 이후에 거래 구조가 바뀌어서 전환사채를 양도하는 거래로 구조가 변경이 됐습니다. 여튼간에 결과적으로 이 두 자녀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새로운 최대 주주인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의 신주 인수권 자체 776억 원을 50%씩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는 이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래 구조도로 간단하게 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기관 투자자한테 전환사채 500억을 발행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콜옵션이 40%가 붙어 있었고 그 콜옵션을 기존의 최대 주주인 최규혁 회장이 취득을 했다가 최대 주주의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최대 주주 자녀는 증여받은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취득한 전환사채를 새로운 최대 주주인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한테 양도를 하는 그런 거래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최대 주주 자녀가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 사례들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자녀들이 전원사채 콜옵션을 취득하는 경로가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회사 재직 여부, 연령,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 여부 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경로로 콜옵션을 취득함으로써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의 콜옵션 취득 목적도 케이스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대주주 자녀가 최초로 회사에 물론 간접적이긴 하지만 주주가 되는 케이스였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전반적인 지분율을 상승시키는 케이스였고, 세 번째 케이스는 회사의 새로운 최대 주주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동시에 잠재적으로 주주가 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는 최대 주주 및 그 자녀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승계 기반 확보, 지배력 강화, 재산 형성 등 그 목적이 상이하게 나타났음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례들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사전 질문 주신 사항 중에서 전환사채 콜옵션 조항과 관련해서 주요 쟁점들이 어떤 내용으로 합의되고 있는지 마켓 프랙티스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자본시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겠으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최대 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 비율인 걸로 파악이 됐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비율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부터 한도가 발행 이사회 결의 시점의 지분율로 제한되는 규제가 있었고 투자자는 이에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 지분율 내에서 콜옵션 비율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우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로 계약문구가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플렉서빌리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마켓 프랙티스가 파악이 됐고요. 이거 외에도 콜옵션의 가치에 대해서 별도로 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장에서 있는지 또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아직 이 부분은 시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환사채 콜옵션이 최대 주주의 자녀들에 대한 승계 등에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환사채 콜옵션 관련 세무 이슈에 대해서 박민수 회계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인에 근무하고 있는 강민수 회계사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CB 콜옵션 관련된 세무 이슈입니다. 저는 200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일회계 법인 세무팀에 근무했고 지금 법무법인인에서는 가업승계, 기업구조 조정, 또 전반적인 법인세, 또 상속증여 관련된 전반적 세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CB 콜옵션 관련돼서 이제 그 세무적 이슈가 발생하는 사유가 결국 이 CB 콜옵션 이전 그리고 이 콜옵션을 행사하고 이 전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사실상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은 이제 CB 콜옵션을 이전할 때 저가로 양도하거나 이전하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뭐 전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이제 그 시가, 그 전환권 행사 시점의 시가와 전환 가격의 차이, 이 부분이 사실상 이제 이전되는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상속증여세법에 따라서 이제 이 관련된 부분을 보면 상속증여세법상으로는 이제 증여 행위를 굉장히 좀 폭넓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이익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상속증여세법상
이렇게 모든 포괄적 이익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각 이제 그 거래 유형별로 어느 정도 이제 과세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설사 이 규정에 반드시 딱 이제 매치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명시되고 있는 과세 대상과 이제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규정을 적용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2 콜옵션 관련돼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세무상 쟁점은 이제 방금도 설명드린다시피 이제 그 이전되는 이익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증여세법상 증여의 범위에 포섭해서 과세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상 큰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12 콜옵션의 가치가 20이고 전환 사채 행사 가격이 50이고 주식의 시가가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결국에는 요 이제 그 이익을 이전받는 사람은 결국 시가와 행사 가격 차이, 이 50원에 대해서 이익이 이전이 될 것이고, 요 50원을 다시 나눠보면 결국에는 12 콜옵션 가치, 만약 무상으로 받았다고 하면 20, 그리고 전환권 행사자는 2.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 50이지만 그 콜옵션을 이전받을 때 20을 유상으로 지급을 했다 그러면 다시 30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50을 증여의 범위에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느냐,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속증여세법에 콜옵션 12 아까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에서 12 콜옵션 이전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 그런데 12 콜옵션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12 콜옵션의 베이스가 되는 전환사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제40조고 전환사채, 인수, 행사, 양도 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상속증여세법 제40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환사채 인수 시대, 그러니까 시가보다 인수 가격이 낮은 경우, 결국 그 차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전환권 행사 시점, 주식가액보다 전환가액이 낮은 경우 역시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고, 전환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결국 시가보다 양도가격이 낮은 경우,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과거에 지금 현재 과세된 사례들은 보통 12 콜옵션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전환 사채에서도 사실상 인수 시뿐만 아니고 그 전환권 행사 시점에서도 사실 그 이익에 대해서 전환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으니 12 콜옵션의 경우에서도 여기 12 콜옵션을 통해서 전환 차익이 발생하면 이 부분에서 과세를 하게 현재 과세량층의 어느 정도 시각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상지법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환권 행사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련된 법 규정이고, 결국 이제 이 내용 중에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게 그 가의 특수관계의 인으로부터 취득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요건 중에 하나가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그 나에서는 이제 그 법인의 최대 주주나 그 특권자 주주가 그 법인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해야 되고, 다의 경우에는 이제 발행법인의 그 특수관계 최대 주주의 이제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그 발행법인으로서 전환사채를 인수해야 돼요. 결국에는 상지법상 제40조에 따르면 전환차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이제 특수관계인,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해야지 이제 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세관청은 이제 2021년 11월 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서 12 콜옵션 이전 등을 통한 탈세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공표를 이미 했고, 실제로 2017년부터 21년 10월 26일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2 콜옵션 발행한 경우에.
있고 실제로 2021년 12콜옵션 단위에 무상으로 양도한 9건에 대해서 이제 추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일단은 지금 현재 과세 동향으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12콜옵션의 이전에 대해서 이제 무상으로 이전한 아까 이익 중에 하나의 이게 이전된 이익 중에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었던 건데 향후에는 전환 차익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하려는 윤이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전환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이제 과세 한정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논리를 구성해서 이제 과세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고 추정을 해보는 내용.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제 그 12콜옵션 이전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된 게 너무 분명히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과세할 일이 클 수밖에 없고 이제 과세관청은 사실상 이제 12콜옵션 이전 시 그 시가와 그 이전 대가의 차익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전환권 이제 행사 상대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환권 행사 시에 그 규정을 준용해서 실제로 과세할 가능성이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실제로 요 이제 12콜옵션 이전 등의 행위가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는 개인들에게 이익이 발생하였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 과세 및 포괄 증여로 보아서 과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과세관청의 논리를 보면 상당히 지금 이제 과세관청이 콜옵션의 부상 이전에 대해서만 과세한 사유가 제 생각에는 그 이슈상 때문이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상당히 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앞에서 이제 봤었던 케이스에서 보시면 최대주들 등이 이제 12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제 최대주들 등이 이제 행사에서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되는 콜옵션 행사에서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되는 상대방은 특수관계자나 발행법인이 아니고 통상 금융기관이나 피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징세법 제40조에서 전환사채 인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과세 요건 충족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세 요건 충족을 못해서 요거를 바로 적용을 할 수 없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12콜옵션이라는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전환사채와 차이가 없으니 12콜옵션 그 자체를 전환사채로 간주해서 상지법상 제40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주장이 가능하게 되냐면 이 12콜옵션은 실제로 12콜옵션을 받는 사람은 발행법인이 지정한 자가 보통 받게 되고 발행법인이 지정한 자라는 그런 개념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발행법인으로부터 12콜옵션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일단은 논리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전환사채랑 12콜옵션이 경제적으로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12콜옵션 그 자체를 전환사채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데는 많은 이슈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명확하게 이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나 포괄증여로 해서 과세하는 것이 이제 증여세법상 명확하게 이제 그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증여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을 형해할 수 있으므로 큰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상증세법상 12콜옵션 여기서 말씀드리는 12콜옵션 전환 차익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과세하는 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분명히 특수관계자 개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게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 합리적 이런 12 이전 거래들이 경제적 합리성 없이 그대로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간주가 되면 그런 리스크에도 이런 이제 세무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과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환사채 관련된 세무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전환사채 콜옵션 관련 상법 및 행사 이슈에 대해서 이용원 변호사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전환사채 콜옵션 관련 상법과 행사 이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이용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부인 민에서 회사법 등 기업 자문과 금융 등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빗썸 관계자가 전환사채 콜옵션을 무상 또는 저가에 양도해서 회사에 320억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배임으로 기소가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첫 공판기일이 열렸고 당사자들은 무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해당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 전환사채 콜옵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러한 전환사채 콜옵션과 관련한 배임 등 형사 이슈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고 이와 관련한 기타 법률적 이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빗썸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는 그 버키 스튜디오라고 하는 투자 선정 회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버키 스튜디오가 발행한 8, 9, 10회차 12가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 9회차 12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공시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토대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버키 스튜디오의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그 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초반에는 주가가 밑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하반기 이후로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한 4배 내지 5배까지 오르고 그렇게 급등한 이후에 이제 서서히 하락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그 보시는 이 주가가 급등하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시세조종 혐의도 함께 기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9회차 12 발행 조건을 보시면 2021년 3월 31일 날 150억 원이 발행이 되었고 그 전환은 발행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콜옵션에 대한 그 행사 기간도 발행일로부터 1년까지 행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인수인인 BF1호 투자조합인데 같은 날 아이즈 비전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시비를 인수를 했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년 3월 28일 날 그 아이즈 비전이 갖고 있던 시비 중 50%에 대해서 그 콜옵션이 행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콜옵션이 행사된 분과 나머지 아이즈 비전이 갖고 있는 50%가 같은 날 다 전환권이 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환가 행사 당일의 주가를 보면 4,538원이어서 그 전환가액으로 되어 있는 1,807원보다 상당히 그 상승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의 이익이 누군가한테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공시 내용을 보시면 뭐 그 전환사채 콜옵션 관련된 일반적인 조건으로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50%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IG 비전이 공시한 내용을 보시면 2022년 3월 28일 날 콜옵션 권리 행사 배정에 따른 주식 처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전환사채 중 50%가 처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행회사 측에서 이 콜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 50%를 그 알 수는 확인은 되지 않지만 제3자에게 그 전환사채가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그 50%가 처분이 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바로 전환권이 행사가 돼서 보통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버키 스튜디오에서 공시한 내용을 보시면 대상자 회장 직함을 사용한 강모 회장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 특경법상 배임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당사 발행 제8회차, 9회차, 10회차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 무상 부여에 따른 배임, 배임의 피해액을 322억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냥 옵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옵션이라는 거는 어떤 뭐 법률상 용어는 사실 아니어서 이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통상 어떤 법률상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스톡 옵션, 콜 옵션, 풋 옵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아까 그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옵션은 양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이라고 하는 게 그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가치를 가지면 그냥 선택을 안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택의 가능성을 따지면 항상 어떤 일정한 가격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약서나 이런 데 보시면 뭐 콜옵션, 풋옵션 이런 조항들을 많이 넣고는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별도의 가치 산정을 통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계약 조건하고 부과돼서 그런 옵션 조항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실질을 잘 보시면 이런 옵션 규정이 계약서에 들어감에 따라서 그런 다른 어떠한 그 계약상 또는 기초자산의 가격 내지는 거래 조건, 뭐 이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옵션은 그 계약서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가치 내지는 가격을 가진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콜 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발행 회사가 그러한 콜 옵션을 그 사는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CB 인슐린에 다시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콜 옵션을 누구한테 넘기거나 또는 그걸 행사해서 누구한테 이익을 주면 그에 따른 그 적정한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어떤 옵션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격 산정이 가능하고 이론상 이걸 분리해서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 가치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거래에 관여했던 임직원에 대해서는 임무위배로 인한 배임, 형사적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사례를 앞에서 말씀하셔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현대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회사가 그 조기 상환, 콜옵션 행사에서 전환사채를 취득을 한 다음에 이것을 그 콜옵션을 바로 부여하는 계획을 체결했는데요. 콜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에 대해서 매도 청구권 양도 가액을 약 78억 원 정도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엘리베이터 이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슨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민사적으로 문제가 안 됐던 것으로 저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핵심은 지금 여기 공시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콜옵션, 매도 청구권의 양도 가액을 뭐 이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떻게든 적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매각을 했다는 것이 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 콜옵션과 관련된 어떻게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아마 사전에 그 질문해 주신 내용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전환사채에 있어서 전환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환사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채권과 분리되는 별도의 전환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그 전환권 자체에 대해서도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이것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분리형 BW와는 달리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에 납입했던 사채금으로 사실 주금 납입을 가름하는 거여서 바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사채권과 전환권이 분리가 되면 전환권만 행사하면 사실은 그 사채권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거래 구조가 돼서 이거를 분리해서 양도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전환권만 별도로 분리해서 거래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가 되는 이런 콜옵션도 전환권에 대한 어떤 콜옵션이 아니고 이 전환사채, CB 자체에 대한 콜옵션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환사채 거래와 관련해서 많이 질문들 하시고 여전히 조금 혼동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 상법에는 그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르게 발행회사가 그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약간 법률상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채권을 조기 상환한다는 의미이고,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서 내가 발행한 채권을 내가 취득하면 혼동에 서 채권이 소멸하면 결국 전환사채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조기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면은 그 전환사채는 그냥 소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회사가 취득한 자기의 전환사채를 또 다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환사채를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취득한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냐, 여기까지 쭉 그 의문들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요. 그 법리상 100% 이게 뭐
클리어하게 지금 정리된 것은 없지만 거래 실무상은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까지 실무도 감독 당국이나 이런 데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든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당시 그 상황, 시장 상황이나 그 전환사채의 그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정한 가치를 주고받고 이러한 거래를 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전환사채 콜옵션 관련해서 이제 업무상 배임이 문제가 되는데요. 좀 법리상 과연 이렇게 그러니까 발행회사가 전환사채 콜옵션 관련 거래를 하는 게 회사의 손해이냐에 대해서 좀 그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어떻게 다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법리적으로는 나름의 조금 다퉈볼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콜옵션 조항에 따라서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는데 그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본인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한테 바로 전환사채 넘기는 그런 거래에 있어서 과연 회사가 어떤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조금 의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전환사채를 들고 있는 전환사채 보유자가 바뀌었을 뿐이지 회사가 무슨 돈을 추가적으로 뭐 손해를 보거나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그 직접적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를 한번 보시면 회사가 전환사채를 취득을 하면 이것을 바로 소각을 시켜버리면은 회사로서는 그냥 이자 상당액만 보는 것이지 이것 자체로서도 회사가 어떤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조금 의문입니다. 근데 세 번째까지 가서 이와 같이 회사가 콜옵션 행사에 따라서 전환사채를 취득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제3자한테 매각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회사가 일정한 재산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곧 전환사채를 회사가 취득을 한 다음에 제3자에게 매각할 당시의 어떤 시장 상황, 주가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히 전환사채를 팔 때 전환사채 내지는 콜옵션을 팔 때 그것을 시장에는 훨씬 비싼 가격에 매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건 단순하게 그냥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전환가액이 10,000원이고 이런 전환가 사채를 회사가 취득한 후에 주가가 20,000원으로 만약에 상승을 하고 여전히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전환사채를 회사가 처분을 할 때는 기존과 같이 그냥 10,000원에 전환사채 처음에 발행한 것처럼 10,000원에 처분할 것이 아니라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뭐 가격은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20,000원의 전환사채를 제3자한테 매각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10,000원만큼의 차익을 회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만약에 회사가 포기하고 제3자한테 매각을 한다면 그것은 좀 비교적 명확하게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동일한 논리로 이렇게 전환사채 자체를 매각하는 뿐만 아니라 콜옵션 자체도 주가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히 콜옵션 가치가 높아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적정한 가치를 받지 않고 무상이라든지 현저히 저가의 콜옵션을 제3자한테 부여를 하면 그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 논리에 의하면 회사가 취득해서 제3자한테 매각을 하든 회사가 제3자에게 있던 것을 다시 제3자한테 넘기든 아니면 회사가 단순히 콜옵션을 가지고 오든 이 모든 경우에 거래 실질은 동일하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적정한 콜옵션 가치를 받지 않고 이러한 거래를 하는 것은 회사의 손해가 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환사채 콜옵션과 관련한 여러 법률적,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실무상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 내지는 혼선들이 좀 시장에서는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리는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이 있고 업무 경험들이 풍부히 있습니다. 쭉 관련된 업무나 전환사채 콜옵션을 포함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